너희 집 너무 좋다. 근데 뒤에 계신 분은 누구셔? 아, 우리 가정부 이모야. 요즘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집에도 못 가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들으신 사연은 요즘 젊은 며느리 세대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연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며느리, 사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챕터 한발단,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던 그 전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64년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배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올해 64세, 평생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워낸 억척스러운 엄마죠. 손목에는 40년 넘게 찬 낡은 시계가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울리는 이 시계 소리와 함께 시작된 제 인생은 오직 아들 유준이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어요. 제 인생은 마치 끝없는 마라톤 같았어요. 고린 지점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42년이었죠. 유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명절에도 설거지를 하고 추석에도 남의 집 차례상을 차렸으니까요. 그런 제게 3개월 전 그 전화가 왔을 때의 기분이란 마치 메마른 사막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평생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제게 마침내 출구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달까요. 엄마, 나 좀 부탁할 게 있어.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이가 아기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해서 말이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펑하고 터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강물이 봄볕에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어요. 드디어 제가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온 건가요? 제 눈앞에는 지난 20여 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무수한 아침들. 주인 내외가 나가고 나면 혼자 남아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던 그 적막한 오후들. 월급날이면 봉투를 받아들고 은행으로 달려가 유준이 통장에 입금하던 그 뿌듯했던 순간들. 엄마, 광명으로 와줄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기쁨에 떨리는 건지 설렘에 떨리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요. 목구멍이 메어와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불안감은 금세 기대감에 묻혀버렸어요. 드디어 제 손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주름살 가득한 이 얼굴, 거친 이 손, 평생 남의 설거지만 하던 이 손으로 이제는 내 손주를 돌볼 수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갑자기 달라 보였어요. 그저 늙은 가정부가 아니라 곧 할머니 역할을 할 한 여자로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말이에요. 손주 돌보는 책도 사고 홍삼도 사고 아기 옷도 한 보따리 준비했죠. 백화점에서 아기용품을 고르는 제 모습을 보고 점원이 물었어요. 따님이 육아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며느리가요, 첫 손주거든요. 그때 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기분이었죠.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어둠과 함께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접받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지만
가슴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쓰라렸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게 남긴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나 주변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체념과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자괴감도 함께 남겨두고 갔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광명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 손주가 제 품에 안기는 모습, 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들을요. 마치 오랫동안 꿔왔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짐칸에 가득 실은 2개의 큰 가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짐 속에는 홍삼과 아기용품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내 64년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들어있어. 이번만큼은 제발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그때였습니다. 기차가 광명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거운 짐 2개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개찰구를 나섰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설렘과 기대가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챕터 2 거실 소파가 내 침실이라고. 택시에서 내려 아들집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은 마치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32평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가락도 살짝 떨렸죠. 드디어 제가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며느리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죠. 어머님 오셨네요.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목소리는 분명 반가운 듯 했는데 왜인지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예의상하는 인사 같았달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려 했어요.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내 찾아온 행복의 흠집이 날까 봐서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과 주방이 보였어요. 역시 젊은 부부 집답게 세련되고 깨끗했죠. 제가 평생 일했던 집들보다 훨씬 아담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집 정리를 참 잘해놨구나. 칭찬을 했더니 서연이 얼굴에 잠깐 웃음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 웃음도 금세 사라졌죠. 저는 무거운 가방 2개를 끌고 들어서며 방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들이 제 방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보이는 건 거실과 안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때 작은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첫 손주 소리였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서연이는 바로 달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어디가 제 방인지 궁금해서 서연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하게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유준이 어디 있어? 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늦는다고 하네요. 그때 서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첫날인데 아들이 없다니 설마 일부러 피한 건 아니겠죠. 아니야, 육아하느라 바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어머님 그런데 죄송한데요. 집이 좀 좁아서.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연이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요. 방이 모자라서요.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해졌죠. 거실 소파라고요. 제가 손주 돌보러 온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잔다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제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가정부로 일할 때도 고용주들은 최소한 조그만 방이라도 내어줬는데요. 하지만 서연이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소파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펼치면 침대처럼 되거든요. 며칠만 참아주세요. 제 눈앞에 소파를 바라봤어요. 낡고 푹 꺼진 2인용 소파였어요. 제가 누워도 다리를 구부려야 할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잠깐만, 이게 말이 돼. 내가 왜 거실 바닥에서 자야 해?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집이 정말 좁네. 아기 방도 있어야 하고.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합리화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모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며칠만이라고 했잖아. 곧 해결되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목구멍이 메어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다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부탁드리기가 그런데 아기가 밤에 자주 울어서 방 정리도 못했고. 그때야 조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그 미안함이 진짜 같지는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사과 같았달까요.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어요. 아, 그래, 괜찮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괜찮지 않았는데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순간 제가 더 무서워했던 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였나 봐요. 화를 내면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손주를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누가 시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재우라고 해. 그날 저녁 유준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간절히 기대했어요.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보면 분명 화를 낼 거라고 믿었어요. 유준아, 엄마가 거실 소파에서 자야 한대. 조심스럽지만 서운함을 담아 말했어요. 아들이 놀라며 서연이에게 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유준이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좀만 참아줘. 서연이가 육아하느라 힘들잖아. 아기 크면 방 정리할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던 거예요.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예 제 입장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힘들지 않나. 나는 64살인데 소파에서 자는 게 안 힘들 것 같나. 속에서 울분이 치솟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화를 내면 제가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딱딱한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기 소리가 귓가에 왱왱거렸고 에어컨도 거실까지는 잘 안 들어왔어요. 몸을 뒤척일 때마다 소파가 삐걱거렸죠. 정말 며칠만 참으면 되는 걸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이라 선명하게 들렸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챕터 3 갈등 심화나는 또다시 가정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제 몸은 저절로 일어났어요. 4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목과 허리가 뻐근했어요. 소파에서 잔 여파였죠.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거리가 보였어요. 어젯밤 유준이와 서연이가 먹고 그냥 둔 그릇들이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첫 손주 소리였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산후조리 중이니까 깊이 자고 있나 보다 싶어서 제가 살금살금 안방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기는 침대 옆 요람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 손주를 처음 본 순간이었어요. 정말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우리 유준이 많이 닮았네. 조그맣게 중얼거리며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그런데 기저귀가 젖어 있더라고요. 산모는 쉬어야 하니까 제가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이었어요. 제 손주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거든요. 1시간 뒤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아기가 조용한 걸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유준이 돌봐주셨네요. 고마워요.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는 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고마워한다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가정부가 일을 마친 걸 확인하는 주인 같은 시선이었달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생각했어요. 산후조리 중이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서연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침 준비를 했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아기 분유도 타고요. 처음에는 정말 자발적이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였거든요. 어머님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역시 베테랑이시라. 서연이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칭찬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애매한 말투였어요. 베테랑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걸까요? 점심때가 되자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유준이 또 우네요. 기저귀인 것 같은데. 물어보기는 했지만 몸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여전히 침대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산후조리 중이니까 힘들겠지 싶어서 제가 나섰어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그렇게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심지어 점심까지 제가 준비했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서연이는 한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솜씨네요. 하지만 그 칭찬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요? 마치 기계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오후에는 아기 빨래를 했어요. 신생아 옷은 따로 삶아 빨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도 했어요. 서연이는 계속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산후조리라고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그걸 덮었어요. 산모니까 그럴 수 있어. 나도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제가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서연이는 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와드리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밤 아기가 밤새 울었어요. 신생아는 밤낮이 바뀌어 있다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유준이가 자꾸 우는데 좀 봐주세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 2시에 서연이가 저를 깨웠어요. 결국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 아기를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재울 때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죠. 엄마 고생 많아. 서연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 속에서 뭔가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 하루 일과가 예전 가정부 시절과 똑같다는 거요.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육아까지. 잠깐만, 이게 뭐야? 가슴 속에서 불쾌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니야, 손주 돌보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때 서연이가 친구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응, 시어머니가 와서 정말 편해. 육아랑 집안일 다 해주시거든. 나는 그냥 쉬기만 하면 돼. 그 순간 제 혈관에 찬 바람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편하다고요. 육아랑 집안일 다 해준다고요. 마치 제가 고용된 베이비시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제 64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대부터 지금까지 남의 집에서 똑같은 일을 했던 그 긴 세월들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또다시 가정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월급도 없는 공짜 가정부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칠 후 제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챕터 4위기 심화. 내가 월급 받는 베이비시터라도 되는 건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소파 생활도 일주일째였죠. 허리와 목은 이미 만성 통증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어요.
매일매일 쌓여가는 서러움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골마가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거실을 정리했어요. 소파를 접고 이불을 개어 한쪽 구석에 놓았죠. 마치 숨겨야 할 흔적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재빨리 안방으로 갔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아기가 울어도 깨지 않는 척하거나 아예 모른 척하는 거였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는 동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서연이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큰데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8시쯤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였죠.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친정엄마가 오신대요. 친정어머니가 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불안한 의미로 말이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점심 준비 좀 해주세요. 엄마가 된장찌개 좋아하시거든요. 또 시키는 거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시키는 거였어요. 그것도 친정어머니를 위한 음식을 저보고 만들라고 하다니 보통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친정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또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알았어, 맛있게 해드릴게. 왜 매번 이럴까요? 화가 나는데 왜 순종적으로 대답할까요? 아마도 그때까지도 저는 이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손주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이는 집 안을 부산스럽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거실 소파 주변만 유독 신경 쓰더라고요. 제 이불과 베개를 다른 방으로 옮기고 소파도 새로 배치하고요. 혹시 제가 거실에서 자는 걸 들키기 싫어하는 건가?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서연이가 친정어머니에게 제 상황을 숨기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왜 숨기려고 할까요? 부끄러워서일까요?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일까요?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가 오신 거였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서연이보다 키가 작고 좀 더 푸근한 인상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많이 도움받고 있다고 하네요.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어요. 저를 품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달까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음식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그런데 식사하는 동안 듣게 된 대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서연아, 산후조리 잘하고 있지? 시어머니가 계셔서 편하겠네. 네, 정말 편해요. 어머님이 다 해주셔서 저는 푹 쉬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나저나 어머님이 가정부 일을 오래 하셨다면서 그래서 살림은 걱정 없겠다. 가정부 일을 오래 했다고요. 그것도 친정어머니가 저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서연이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진짜 편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베이비시터 따로 안 구해도 되거든요. 베이비시터라고요. 제가 베이비시터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제 앞에서 태연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손주 때문에라도 참아야 했어요. 요즘 베이비시터 한 달에 200만 원도 넘게 주던데 정말 다행이네. 200만 원이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정도 가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월급은커녕 제대로 된 잠자리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가정부였던 거예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적어도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가 들을까 봐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64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챕터 5 절정을 향한 가속화, 손주 100일 잔치, 혼자서 다 준비하라고요. 2주가 지났어요. 제 소파 생활도 어느새 2주째가 되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기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아기 돌보기, 집안일, 요리, 빨래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그런 제게 서연이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가 유준이 100일이거든요. 100일 잔치 준비 좀 해주세요. 100일 잔치 준비를 해달라고요. 혼자서요. 보통은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는 건데 또 저 혼자 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친정 식구들이랑 친구들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음식 준비 부탁드려요. 20명이요. 20명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요. 그것도 손주 100일 잔치인데 할머니인 제가 혼자 다 준비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손주 100일은 한 번뿐인 소중한 날이잖아요. 제가 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유준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유준아 100일 잔치 음식을 엄마 혼자 다 준비하라는데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들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유준이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가 해주시면 정말 고마우셔. 서연이는 아직 몸조리 중이라서 힘들거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가 20명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알겠어, 준비할게. 또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작 속으로는 울분이 치솟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날부터 100일 잔치 준비가 시작됐어요. 메뉴부터 정하고 장 보고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갈비찜까지 혼자서 다 준비해야 했어요. 마치 잔치집 요리사가 된 것 같았죠. 이틀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전을 부치려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는데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64살 몸으로 20명분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유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고생하시네. 그래도 엄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을 거야. 고생한다면서도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서연이는 그동안 뭘 했냐고요. 소파에 앉아서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전화하며 100일 잔치 자랑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갈비찜을 끓이고 있는데 서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음식 정말 잘하셔서 100일상 기대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 마치 자기가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며칠째 고생하고 있는 건 안중에도 없었죠. 그때 유준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 진짜 요리 잘하시거든. 100일 잔치 음식도 맛있을 거야. 아들까지 나서서 며느리 자랑에 한몫하고 있었어요. 정작 고생하는 건 저인데 말이에요. 100일 잔치 전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갈비찜을 끓였어요. 20인분 갈비찜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큰 솥에 가득 담아도 넘칠 정도였어요. 손목이 아파서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죠. 그런데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모른 척했고 결국 제가 일어나서 돌봤어요. 다음 날 아침 피곤해 지쳐있는 저를 보고 유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서연이가 밤에 못 일어나거든.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제 피로는 걱정하지 않으면서 며느리 몸만 걱정하더라고요.
100일 잔치 당일 아침 저는 좀비 같은 상태였어요. 눈은 충혈되고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친정 식구들 친구들, 유준이 직장 동료들까지 정말 20명 넘게 왔어요. 제가 혼자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죠. 나와 음식이 정말 푸짐하네. 역시 어머님 솜씨야. 친정어머니가 칭찬했지만 그 칭찬 속에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유준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음식 솜씨가 최고거든요.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제가 왜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해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정작 음식을 준비한 저는 구석에서 계속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부럽다. 시어머니가 가정부 출신이라서 완전 편하겠네. 돈도 안 들고. 맞아, 정말 좋아. 어머님이 원래 가정부 일하셔서 이런 건 전문이시거든. 베이비시터 비용도 아끼고. 그때 유준이가 또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워낙 이런 일에 익숙하시니까요. 평생 하신 일이라 손에 딱 붙으시죠. 그 순간 제 온몸에 찬 기운이 돌았어요. 가정부 출신이라고요. 돈도 안 들고 베이비시터 비용도 아낀다고요. 그리고 아들마저 평생 하신 일이라고 말하다니.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손님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가슴 아픈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가족에게 정말로 그냥 돈 아끼는 도구였던 거예요. 아들마저 제가 며느리를 돌보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울었어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고 분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도대체 뭐하러 여기 있는 거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칠 후 제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될 줄은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챕터 6 클라이맥스. 내가 ATM이었다고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제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잔 탓에 어지럼증이 심했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은 계속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쉴 틈 없는 하루의 연속이었죠. 그날 아침도 아기 울음소리에 달려가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아픈 기운이 온몸을 휩쓸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64살 몸으로 신생아 돌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오전 10시쯤 서연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대학 친구들이 놀러와요. 차 좀 끓여주세요. 또 손님 접대였어요. 제가 혼자서 차도 끓이고 과일도 깎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는 거였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또 부엌으로 향했죠. 친구들이 오니까 서연이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때 서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우리 가정부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멈췄어요. 가정부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가정부라고 소개한다고요. 서연이는 곧바로 웃으며 정정했어요. 농담이에요. 시어머니세요.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 농담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인지 모르더라고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농담이니까 넘어가자.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지만 가슴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자리 잡았어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 준비를 또 제가 혼자 했어요. 김치찌개에 전까지 부쳐서 정성스럽게 차렸죠.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주니까 아까 일을 잊으려고 애쓰며 기분을 추스려 봤어요. 오후 2시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친구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뭔가를 자랑하는 목소리였어요. 야, 이거 완전 예쁘다. 어디서 샀어? 되게 비싸 보이는데. 백화점에서 샀어. 진짜 예쁘지? 새 명품백을 자랑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대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 비싸던데. 몇백만 원 하잖아. 시어머니, 돈으로 샀어.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제 돈으로 샀다고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제 돈으로요. 어머님이 용돈 주셔. 아니야, 우리 아파트 대출금 지원해 주시거든. 어차피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니까 이런 것도 사도 되지 뭐. 어차피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찬 기운이 돌았어요. 지난 3년간 제가 매달 빠짐없이 보낸 그 돈이 명품백 사는데 쓰였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아들 가정이 어려울까봐 제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대출금을 지원해왔는데 그 돈이 며느리 명품 구매에 쓰였다니. 더 충격적인 건 친구들 반응이었어요. 완전 좋겠다. 시어머니가 ATM이네. 부럽다. ATM이라고요. 제가 ATM이라고요. 64년을 살아온 한 인간이 그냥 돈 뽑는 기계 취급을 받는다고요. 맞아, 정말 편해. 돈 걱정도 없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서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제가 3년간 보낸 수백만 원이 그냥 당연한 거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보낸 그 돈에 대한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엌에서 혼자 서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농담으로 가정부라고 한 것도 모자라 제 경제적 지원까지 당연하게 여기며 명품 구매에 쓰다니. 내가 뭐하러 여기 있는 거지.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 사치품이 되었다니.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요? 더 견디기 힘든 건 그들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돈을 갖다 바치는 걸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가족에게 정말로 그냥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사랑받는 어머니도 존경받는 할머니도 아닌 그냥 착취당하는 ATM이었던 거죠. 제 평생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나요? 아들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그 아들 가정에서 저를 이렇게 이용만 하다니.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울었어요.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어요. 분노와 서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놓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인생을 바꿀 결정적 행동을 시작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챕터 7 조용한 결심, 은밀한 준비. 그날 밤 저는 소파에 누워 1시간도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들은 그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ATM이네. 어차피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확실한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4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화를 내고 나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제가 갑자기 폭발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아기 돌보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용히 정리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서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어제 친구들과 나눈 그 충격적인 대화를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여전히 저보고 해달라는 말투였어요. 어제 제 돈으로 명품백을 샀으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내가 할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했을 뿐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지난 3년간 제가 보낸 대출금이 얼마인지 말이에요. 매달 80만 원씩 36개월이면 거의 3천만 원이에요. 제 평생 가정부로 일해서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죠. 그 돈이면 원래 뭘 하려고 했더라. 그러고 보니 제게도 계획이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 그 꿈을 포기했죠.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이 며느리 명품백이 되었다니. 오후에 서연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남의 집에서 살다 보니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떠올랐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금 자동이체를 끊는 거였어요. 더 이상 제 돈이 명품 구매에 쓰이는 걸 볼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아,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서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제가 무슨 일로 은행에 가는지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이 잠깐 나간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3년간 이어온 일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제 들은 그 대화를 떠올리니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자동이체 해지하시려는 건가요? 네, 더 이상 필요 없어서요. 은행원이 해지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도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가정부 월급으로 모은 돈으로 외곽에 작은 땅 한 필지를 샀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땅이었는데 최근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을 팔면 새 출발할 수 있을 텐데 원래는 그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더 좋은 집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어요. 이제 며칠 안에 이 집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저녁 식사 때 유준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피곤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안쓰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생하는 아들이 불쌍했는데 이제는 그냥 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도 소파에 누웠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안에 제 인생을 되찾을 거라는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새벽에 아기가 울어도 이번에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깐 망설였다가 천천히 일어났죠. 이제는 제가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며칠 안에 제대로 된 이별을 고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까지 쌓인 모든 서러움을 풀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마지막 기회가 곧 찾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8개월 말, 나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이틀 후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지 않은 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용히 떠나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쪽지 한 장을 써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이미는 집에 갑니다. 유준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요. 라고 간단히 적었죠.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쓸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유준이가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향하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 가방을 든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쪽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서연이도 나타났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깬 모양이었죠. 제 가방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도 갑자기 공짜 일꾼이 사라질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거든. 차분하게 말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 쌓여온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뭘 잘못했냐고. 유준아, 엄마가 지난 3년간 매달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거의 3천만 원이야.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는지도 알고 있어. 그 순간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명품백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엄마 돈으로 명품백 사면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했는지도 다 들었어. 어차피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고 했지. 그리고 엄마를 ATM이라고 했다면서. 유준이가 서연이를 바라보며 뭔가 따지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가정부라고 소개한 것도 잊지 않았어.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게 진심이었지. 엄마를 정말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한 말들이 들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너희는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엄마가 10년 전에 가정부 월급으로 모은 돈으로 외곽에 땅 한 필지를 샀거든. 그 땅이 이번에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값이 10배로 뛰었어. 유준이와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땅 이야기는 처음 듣는 모양이었죠. 원래는 그 땅을 팔아서 너희에게 더 좋은 집을 해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그 돈으로 엄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그 순간 서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거실 소파에서 자면서도 참았고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면서도 참았어. 하지만 엄마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건 참을 수 없더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너희의 무료 가정부가 아니야. 돈 뽑는 ATM도 아니고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한 사람이라고. 그때 유준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유준아,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64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가방을 다시 들고 현관문을 향했어요. 뒤에서 유준이와 서연이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창문 너머로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3년간의 악몽이 끝난 곳이었죠. 이제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났어요. 64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하면서요.